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11번째 이야기. 무시무시한 마법사 오즈. 초록색 보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시와 그 친구들은 이 놀라운 도시의 휘황찬란한 빛 때문에 잠시 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 거리에는 초록색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번쩍이는 에메랄드 장식을 한 아름다운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벽돌 사이마다 눈부신 에메랄드가 촘촘히 박힌 채 빛을 발하고 있었고, 창문에는 모두 초록색 유리가 끼어져 있었다. 도시 위의 하늘조차도 초록색이었으며 내리쬐는 햇빛도 초록색이었다. 거리에는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걷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초록색 피부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다. 도로시 일행을 본 이들은 저마다 놀라운 눈으로 이 신기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자를 처음 본 어린아이들은 황급히 엄마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그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리에는 많은 가게들이 있었다. 물건들도 모두 다 초록색이었다. 초록색 사탕과 초록색 팝콘, 초록색 구두나 초록색 모자, 그리고 여러 가지 초록색 옷가지들을 팔고 있었다. 어느 가게에서는 초록색 레모네이드를 팔고 있었다. 이곳 아이들은 초록색 작은 동전을 내고 그것을 사 먹었다. 말이든 고양이든 동물이라고는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작은 초록색 손수레 위에 물건을 싣고 끌고 다녔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성문지기는 거리를 지나 커다란 건물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도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건물이 바로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궁궐이었다. 궁궐 앞에는 초록색 군복을 입고 초록색 긴 수염을 기른 병사 한 명이 서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온 여행자들입니다. 성문지기가 병사에게 말했다. 이들은 위대한 마법사 오즈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병사가 대답했다. 오즈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도로시 일행은 궁전 문을 지나 초록색 카펫이 깔린 커다란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방에서 에메랄드가 박힌 멋진 초록색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로시 일행은 병사의 지시에 따라 초록색 깔개에 신발을 깨끗이 털어야만 했다. 그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병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편안히 앉아 계십시오. 저는 왕실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다고 오즈 마법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 일행은 병사가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마침내 병사가 돌아오자 도로시가 초자연 듯이 물었다. 오즈 마법사님을 만나셨나요? 아닙니다.
병사가 대답했다. 저는 한 번도 오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커튼 뒤에 앉아있는 마법사님께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오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꼭 원한다면 접견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명만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며칠 동안 이 궁전에서 머물면서 이곳저곳을 구경하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즈 마법사님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병사는 초록색 호루라기를 꺼내어 힘껏 불었다. 그러자 예쁜 초록색 비단 옷을 입은 하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름다운 초록색 머리카락과 초록색 눈동자를 가진 하녀는 도로시에게 허리를 숙여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묵으실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도로시는 다른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토토를 품에 안은 채 하녀의 뒤를 따라갔다. 기나긴 복도를 몇 개 지나고 높은 계단을 3번이나 올라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궁전의 앞쪽에 위치한 작은 방에 도착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작고 아름다운 방은 없을 것이다. 방 안에는 초록색 비단 이불과 초록색 벨벳 덮개가 깔린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가 놓여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분수가 있어서 방 안 가득히 달콤한 초록색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초록색 대리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조각상에서는 맑은 초록색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창가에는 초록색 꽃이 피어 있었고 선반에는 작은 초록색 책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다. 책을 펼쳐본 도로시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초록색 그림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옷장 안에는 비단과 벨벳과 망사로 된 초록색 옷이 잔뜩 들어있었다. 게다가 마치 미리 재워놓은 듯이 도로시의 몸에 꼭 맞았다. 그럼 편안하게 쉬십시오. 하녀가 말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종을 울리십시오. 오주님께서 내일 아침에 부르실 것입니다. 하녀는 도로시를 혼자 남겨두고 물러갔다. 그리고 다른 일행에게도 각자 방을 내주었다. 그들은 모두 궁궐 안에서도 가장 편안하고 좋은 방에 묵었다. 물론 허수아비에게는 이런 친절이 전혀 쓸모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방 안에 혼자 남은 허수아비는 아침이 될 때까지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허수아비는 침대에 누워 쉬거나 눈을 감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방에 묵으면서도 고작해야 밤새도록 천장 구석에 거미집을 짓고 있는 작은 거미 한 마리를 노려보며 서 있는 것이 전부였다. 한편 양철 나무꾼은 습관적으로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웠다. 한때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을 잘 필요가 없는 나무꾼은 연결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하며 팔다리가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면서 밤을 지새웠다.
사자는 솔직히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침실보다는 숲속의 마른 나뭇잎 더미 위에서 자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일로 불평을 할 만큼 까다로운 성민은 아니었다. 침대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간 사자는 고양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마치고 나자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가 도로시를 데리러 왔다. 하녀는 도로시에게 가장 예쁜 초록색 옷을 꺼내 입혔다. 그것은 초록색 공단으로 된 옷이었다. 도로시는 초록색 앞치마를 두르고 초록색 끈으로 토토의 목을 묶었다. 그리고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있는 왕실로 향했다. 먼저 그들은 궁전 안에 수많은 귀족과 기부인들이 모여있는 커다란 홀로 들어갔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은 귀족들은 수다를 떠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마법사 오즈를 직접 만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왕실 밖에 모여서 불려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로시가 들어가자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로시에게 속삭였다. 너는 정말로 그 무시무시한 오즈님을 만나볼 작정이냐? 그럼요. 오즈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말이죠. 도로시가 대답했다. 오즈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오즈 마법사에게 전가를 했던 병사가 말했다. 사실 오즈님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무척 화를 내시더군요. 하지만 아가씨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가씨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으시더군요. 특히 아가씨가 신고 있는 은구두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가씨의 이마에 찍힌 입맞춤 자국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아가씨를 만나보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바로 그때 종소리가 울리고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저 소리가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왕실 안으로 혼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하녀는 작은 문을 열어주었다. 도로시는 씩씩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높고 둥근 지붕이 씌어져 있는 커다랗고 호화로운 방이었다. 벽과 천장과 마루에는 한 치의 틈도 없이 달걀만한 에메랄드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천장 중앙에는 태양처럼 밝은 빛을 발하는 커다란 등이 달려 있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에메랄드가 스스로 빛을 내게 한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로시의 관심을 끈 것은 방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초록색의 대리석 왕자였다. 의자처럼 생긴 그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의자 한가운데에는 아주 거대한 머리가 놓여 있었는데 팔이나 다리나 몸통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없었지만 눈과 코를 가진 이 머리는 이 세상의 어떤 거인의 머리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았다.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도로시는 이 머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머리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로시를 노려보았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이다. 너는 누구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 거대한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는 어리고 가엾은 도로시입니다. 오즈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머리는 한동안 도로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너가 신고 있는 응구드는 어디서 났느냐? 동쪽 나라의 나쁜 마녀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제가 타고 온 집이 마녀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마녀를 죽이고 말았죠. 그럼 너의 이마에 나 있는 표시는 무엇이냐? 이것은 북쪽 나라의 착한 마녀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면서 작별 선물로 입맞춤을 해준 것입니다. 커다란 머리는 또다시 날카로운 눈으로 도로시를 노려보았다. 도로시의 말이 틀림없는 사실인지 알아보는 것 같았다. 오즈가 물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주세요. 애 아주머니와 헨리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요. 도로시는 간절히 애원했다. 이곳은 무척 아름답기는 하지만 저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애 아주머니는 틀림없이 제가 없어져서 무척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커다란 머리는 눈을 3번 꿈뻑꿈뻑 하더니 천장으로 눈동자를 올렸다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치 방안을 샅샅이 훑어보려는 듯이 몇 번 눈알을 빙빙 돌렸다. 이렇게 이상한 동작을 한 끝에 마침내 도로시를 다시 바라보았다. 왜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 하지? 당신은 힘이 세고 저는 약하니까요.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이지만 저는 한낱 힘없는 어린 소녀이니까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하지만 너는 동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를 죽일 만큼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오즈가 말했다.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도로시가 솔직히 고백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이제 너에게 내 대답을 알려주겠다. 나에게는 아무런 보답도 받지 않고 너를 캔자스로 되돌려 보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보답을 하게 되어 있다. 만약 너가 나의 마법으로 고향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나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하죠?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를 없애라. 오즈의 말이 떨어지자 도로시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전 못해요. 너는 이미 동쪽 나라의 마녀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강력한 힘을 지닌 은구들을 신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나라에 남아있는 나쁜 마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서쪽 나라 마녀를 죽이거든 다시 와서 너를 캔자스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거라.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가엾은 도로시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이다. 거대한 머리의 두 눈이 다시 꿈뻑꿈뻑 하더니 성난 눈길로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위대한 마법사 오즈는 마치 도로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는 한 번도 무엇이든 일부러 죽여본 적이 없어요. 도로시는 흐느꼈다. 설령 제가 마녀를 죽이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그 못된 마녀를 죽일 수 있겠어요? 당신처럼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 커다란 머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내 대답은 끝이다. 나쁜 마녀를 죽이기 전에는 너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라. 서쪽 마녀는 몹시 사악하다는 것을. 서쪽 마녀는 죽어 마땅하느니라. 자, 이제 떠나거라. 너의 일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나를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 무거운 마음으로 도로시는 왕실을 나왔다. 그리고 사자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오즈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도로시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오즈는 내가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돌려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걸. 도로시의 친구들은 몹시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간 도로시는 침대에 쓰러져서 한동안 울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초록색 수염이 난 병사가 허수아비를 찾아와 말했다. 함께 가시죠. 오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허수아비는 그의 뒤를 따라 커다란 왕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허수아비는 에메랄드 왕자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초록색 비단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길고 탐스러운 초록색 머리 위에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화려한 빛을 발하는 커다란 날개가 달려 있었는데 어찌나 가볍고 투명한지 살짝 숨결만 닿아도 날개가 퍼덕일 것만 같았다. 허수아비는 힘없이 흐느적거리는 몸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절을 하려고 애를 썼다. 이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선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이다. 너는 누구이며 왜 나를 찾아왔느냐? 도로시가 말했던 커다란 머리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허수아비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여왕에게 대답했다. 저는 지푸라기로 만든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제게는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지푸라기 대신 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나라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 하지? 선녀가 물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명하시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즈님 위에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점은 확실히 약속하겠다. 만약 너가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를 죽인다면 너에게 반드시 훌륭한 뇌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너는 아마도 오즈의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자가 될 것이다. 이미 도로시에게
마녀를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허수아비가 깜짝 놀라 물었다. 물론 그렇게 했다. 나는 누가 마녀를 죽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마녀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기 전에는 결코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허수아비는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친구들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오즈가 한 말을 돌려주었다. 도로시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자신이 보았던 것처럼 커다란 머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선녀였다는 말에 무척 놀랐다. 어쨌든 오즈는 양철 나무꾼만큼이나 마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았어. 허수아비가 투덜댔다. 다음 날 아침에 초록색 수염이 난 병사가 찾아와 양철 나무꾼에게 말했다. 오즈님께서 부르십니다. 따라오십시오. 양철 나무꾼은 그를 따라서 커다란 왕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무꾼은 오즈가 커다란 머리로 나타날지 아름다운 선녀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기왕이면 아름다운 선녀로 나타나기를 바랐다. 나무꾼은 혼자 중얼거렸다. 만약에 오즈가 커다란 머리라면 틀림없이 나에게 심장을 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자신에게도 심장이 없는데 나에게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하지만 아름다운 선녀라면 제발 심장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야지. 아름다운 여자들은 친절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야. 나무꾼이 넓은 왕실로 들어갔을 때 왕자에는 커다란 머리도 아름다운 선녀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오즈가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거의 코끼리만큼이나 거대했기 때문에 초록색 왕자가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괴물은 콧불소와 같은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눈동자가 5개나 박혀 있었다. 그리고 몸에는 5개의 가느다란 팔과 다리가 길게 뻗어나와 있었다. 길고 뻣뻣한 털이 온몸을 덮은 괴물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이런 순간에는 양철 나무꾼에게 심장이 없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다.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마구 뛰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텅 빈 양철뿐인 나무꾼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몹시 실망스러웠을 뿐이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이다. 괴물이 으르렁거리며 입을 열었다. 너는 누구이며 왜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양철로 만들어진 나무꾼입니다. 저에게는 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왜 너를 도와주어야만 하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부탁하기 때문입니다. 오즈님만이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양철 나무꾼의 말을 들은 오즈는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심장이 갖고 싶다면 먼저 그 값을 치르도록 하여라. 어떻게 말입니까? 도로시가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마녀가 죽으면 나를 찾아오너라.
그러면 그때 너에게 오지의 나라에서 가장 크고 따뜻하고 다정한 심장을 만들어 주겠노라. 양철 나무꾼도 힘없이 친구들에게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나무꾼은 자신이 본 무시무시한 괴물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들은 모두 이 위대한 마법사가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 감탄했다. 사자가 말했다. 만약 내가 오즈를 찾아갔을 때 그가 괴물 모습을 하고 있다면 나는 있는 힘껏 울부짖어서 겁을 줄 거야. 그럼 오즈도 내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없겠지. 만약 오즈가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처럼 굴어서 내 요청을 받아주도록 만들어야지. 혹시 커다란 머리가 되어 나타난다면 나는 오즈가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그 머리를 사방으로 굴리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모두들 힘을 내라고. 결국에는 잘 될 테니까 말이야. 다음날 아침에 초록색 수염이 난 병사가 사자를 커다란 왕자가 있는 방으로 인도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한번 힐끗 돌아본 사자는 기절할 듯이 놀랐다. 왜냐하면 왕자 앞에 불타는 둥근 공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공은 똑바로 바라보기도 힘들 만큼 맹렬하고 사나운 기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사자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오즈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서 불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자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불길이 확 일어나면서 사자의 턱수염을 그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사자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문가 쪽으로 기어갔다. 그때 불타는 공에서 나지막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이다. 너는 누구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 사자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는 무엇이든 두려워하는 겁쟁이 사자입니다. 저에게 부디 용기를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동물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용기를 주어야만 하지? 왜냐하면 모든 마법사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당신만이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자 불타는 공이 다시 한번 맹렬하게 불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나쁜 마녀가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즉시 너에게 용기를 주겠노라. 하지만 마녀가 살아있는 한 너는 계속 겁쟁이로 살아야 한다. 이 대답을 듣고 사자는 잔뜩 화가 났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사자가 아무 말도 없이 불타는 공을 노려보고 서 있자 또다시 거세게 불길이 솟아올랐다. 결국 사자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황급히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사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자 무척 기뻤다. 그리고 오즈와 만났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도로시가 힘없이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야. 윙키의 나라로 가서 나쁜 마녀를 찾아내는 거지. 그리고 마녀를 없애버리는 거야. 사자가 대답했다. 없애지 못하면?
도로시가 물었다. 그럼 나는 절대로 용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지. 사자가 말했다. 나는 절대로 뇌를 가질 수 없을 거고. 허수아비가 덧붙였다. 나는 절대로 심장을 가질 수 없을 거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절대로 엠 아주머니와 헨리 아저씨를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도로시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다. 조심하세요. 이때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가 소리쳤다. 초록색 비단 옷에 눈물이 떨어지면 얼룩이 진답니다. 도로시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쨌든 한번 노력을 해봐야지. 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아. 설사 에마 주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내가 같이 갈게. 나는 너무 겁이 많아서 마녀를 죽이지 못할 게 틀림없지만. 사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나도 갈게. 허수아비가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바보인걸. 나는 마녀조차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간다면 나도 가야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도로시 일행은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나무꾼은 초록색 숫돌에 도끼를 날카롭게 갈고 연결 나사에 기름을 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허수아비도 지푸라기를 새로 채워넣고 도로시의 도움을 받아 눈을 다시 그려 넣었다. 덕분에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는 친절하게도 도로시의 바구니에 먹을 것을 잔뜩 채워주었다. 그리고 토토의 목에 작은 방울이 달린 초록색 리본을 묶어주었다. 도로시 일행은 새로운 여행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이 되자 궁궐 뒷마당에 살고 있는 초록색 수탉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뒤이어 초록색 알을 낳은 암탉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도로시 일행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